시대에 따라 변하는 미의 기준, 시대를 앞서가는 경쟁력, 디자인. 그렇다면 최고의 항공기 디자인은 고객의 요구도를 만족하기 위한 모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가능한 한 작게, 날씬하게,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하게. 작고 날씬해야 한다. 공간 낭비 없이 집어넣되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비성이 있게. 최상의 비행을 위한 항공기 외형을 찾아라. 통역을 맨 처음에 치르면서 저희가 많이 배웠죠. 날개의 두께를 최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키높이의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한 가지를 고치면 그러면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생기면서 후류도 또 뒤에 수평 수직 날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십 가지가 바뀌고 그 엔진 무게 중심의 데이터에 큰 오류가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놓쳐도 종이 비행기가 뚝 떨어지듯이 제대로 못 나르는 거죠. 대형 사고죠, 뭐. 전부가 무너진다. 방법은 오직 하나. 어떻게 집에 일찍 가겠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금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최적의 외형을 위해 모두의 열정을 모아라.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제대로 한번 펼쳤다. 열정의 하모니. T50 외부 형상 확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등훈련기의 체계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을 듣기에 한국 최초의 초음속 제트기를 만드신 두 분의 역군들 모셨습니다. 기초연구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 과정 전체를 이끌어 오신 김영준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T50 고등훈련기의 형상 설계를 시작으로 현재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형상 설계팀장을 역임하고 계신 오병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병규입니다. 오늘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T50의 외부 형상 설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 팀장님, 이제 자세한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 전에요. 그 외부 형상은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외부 형상을 OML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OML은 항공기, 전투기로서 고객의 요구도를 만족하기 위한 모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OML은 항공기의 공력, 조정 안정성, 그리고 추력, 다음 하중, 다음 내부적으로는 구조 배치, 장착물 배치를 위한 여러 가지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항공기의 성능, 조종 특성, 수명, 임무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OML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항공기 그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OML을 개발하는 설계 목표로 잡는 것이 개발 요구도를 만족시키면서 중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량을 최소화하는 걸 잡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중량과 비용이 이제 비례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량을 줄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개발은 저희가 개념 설계부터 기본 설계를 통해서 구체가 됩니다. 처음에 요구도와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 기술을 분석해서 이를 만족하는 형상을 개발하게 되고요. 개발된 형상을 바탕으로 해서 각 설계 분야에서 이 형상을 기준으로 설계, 해석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풍동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설계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때 보안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해서 형상을 수정하게 됩니다. 형상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서 다시 설계, 해석, 시험이 반복되게 되고요.
이런 반복 순환 과정을 통해서 형상이 안정화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상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하면은 이때 최종적으로 OML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 오병규 팀장님께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김 전무님 조금 더 추가할 설명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들께서 OML 그러면은 용어 자체가 영어고 예. 한국말로 직역을 해도 좀 언뜻 다가서기에는 좀 어렵죠. 그 아우터 몰드 라인이라는 이제 영어를 저희가 그 이니셜을 붙여서 OML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우터 몰드 라인을 쉽게 설명드리면 항공기의 외형 전체를 그 스킨서부터 꼬리, 날개 모든 것들을 공기 중에 이제 날아다녀야 되니까 공기역학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체 형상을 OML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주신 대로 그 OML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실 공기 중에 노출되는 단면적 또는 전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드래그라고 하는 저항이 많이 생기고 그 저항을 이기면서 목적지까지 또는 전투 기동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려면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는 엔진이 더 커져야 되고 더 큰 엔진이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되는 그래서 중량을 연료량도 많아지고 엔진도 커지고 그 드래그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요구된 목적의 그 요구도를 달성해서 그 기능을 다 하면서도 작게 가능하면 날씬하게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항공기 설계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OML을 그렇게 확정하는 싸움은 사실은 그 면적들을 줄이고 노출되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볍고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우수한 기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ML은 공간을 좀 최대한 최적화해서 내부 공간에 원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집어넣으면서도 아주 공기역학적인 형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과의 싸움이고 그 공기역학적으로는 기동성, 안전성, 항공기가 본연의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한 공기역학적 특성을 날개라든지 보조 날개, 수직평미익, 수직미익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항공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역학적 또 우리는 이제 SNC (Stability and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최적의 답을 찾아내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중요한 개념 기본적으로 설명을 이제 주시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는 공기의 어떤 저항을 덜 받아가면서 내부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최대 효율을 좀 찾기 위한 과정적인 부분들로 좀 요약을 좀 해볼 텐데요. 이제 T-50 개발 과정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뭐 기초 연구부터 탐색 개발 또 다른 과정에서 없었었던 단계 전환 과정까지 이제 거치게 됐는데요. 그만큼 외형 설계도 꼼꼼하게 짚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그 역추적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막상 이 체계 개발을 시작해 보니까 앞서서 꼼꼼하게 결정됐던 사안들이 그렇지 않고 또 적지 않은 문제가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과의 싸움 중에 제일 이제 힘들었던 분야를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전대. 사실은 세부계통이나 항공연자 비행 제어, 엔진 추력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체 내에 우리 공기역학하는 사람들, 외형 설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설계 초기에. 그래서 이런 디자인 저런 배치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의논해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공간 문제가 생겼죠.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총 문제가 설계를 하면서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항공기에 왼쪽에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이 모델상에 보이는 이 구멍이 기총 구멍이고요. 약간의 범프가 확대해서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총 시스템은 말 그대로 총을 쏘는 시스템인데 그 작은 뭐 권총이나 기관총 같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의 기계 시스템 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총 같은 경우는 초당 50발을 1분에 약 3,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기계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유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 이 기총 시스템의 전체를 그대로 항공기에서 장탈작 서비스를 해서 드러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무겁고요.
근데 기총 시스템을 왜 그럼 굳이 장착하는가는 차치하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장착을 하는 거니까 장착하려고 할 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 결론을 낸 것은 기존에 F-16에 장착됐던 기총이 가장 우수하다, 검증되었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또 최고의 업체가 지금도 최고입니다만 그 업체가 개발을 한 기총이라 거기서 우리가 우리 T-50용으로 커스터마이즈하고 테일러링을 하는 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F-16은 분당 6,000발 2배의 속도로 더 많은 탄환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나르는 항공기와 요격을 할 때 초당 발사 속도가 많아야 어찌됐든 적의 비행기에 맞출 수 있는 탄환의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F-16 항공기를 이제 개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98년, 99년은 설계 체계 개발의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단계 전환이나 탐색 개발에서는 그 정도 설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체계 개발에서 본격 디자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성숙도, 머처리티도 상당히 좀 낮은 상태였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 예측해서 16의 총을 탄창의 크기는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개조 설계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착 위치가 지금 왼쪽으로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왼쪽으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돼서 잘 쓰고 있습니다만 최초에는 오른쪽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만의 좀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설계도 욕심들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테일러링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부족들도 있고 뒤늦게 확인되는 팩트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애를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범프도 이 기총은 원래 총구가 있어서 결국은 비행기 OML을 뚫고 나와서 발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표적에 타겟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범프는 어느 전 세계 항공기나 대부분 생깁니다. 총구 입구에서 이제 불뚝해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예상보다 너무 크고 그러면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생기면서 후류도 또 뒤에 수평 수직 날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OML 형상 결정하는 데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총 전문 업체로부터 더 많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받고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 스타디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왼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개조를 하더라도 가장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수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설계 확정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T-50 기총을 F-16에 검증된 기술을 많이 차용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OML에 상당히 영향을 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OML에 영향을 줬던 범프의 사이즈도 한때는 뭐 한 10cm 이상 튀어나왔었는데 계속해서 그걸 안으로 집어넣는 검토가 상세 설계에 진행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OML과 궁합이 맞게 설계가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지금 보면은 아주 그 기총 위치가 아주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볼록하지 않게 아주 매끈하게 잘 나왔는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거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병규 팀장님, 이제 체계 개발 초기에 이 정도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형상을 개발을 이렇게 부단히 노력했고 어느 정도 형상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형상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출된 부분만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은 저 전체를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동체를 키워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형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항공기 특성상 공력 부분에는 당연히 영향이 주게 되고 기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형상을 만들었던 그런 작업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상을 안 건드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제 아까 김정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배치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문제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은 또 파생돼서 여러 개 또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김 전무님, 네. 또 다른 문제 좀 또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OML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제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기총 위주로만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기총은 결국은 좌우 비대칭을 일으키는 큰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총알을 발사하는 전체 총의 발사체 부분의 어셈블리가 굉장히 헤비한 게 기계 메커니즘 시스템,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종사 버튼을 누르면은 총알이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초당 50번의 총알이 발사될 수 있도록 올라와서 적재돼서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탄피를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이송 시스템이 회송을 시켜서 탄창 박스, 우리 이제 아모 박스라고 하는데요. 박스 안에다가 최초의 총알이 발사되기 전 위치로 다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탄창 박스만 딱 정비사가 꺼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계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그걸 움직이는 유압 드라이브 모터나 이런 것들이 어셈블리가 워낙 무게가 아까 많이 나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것이 왜 오른쪽으로 막 설치를 할 때는요. 나머지 시스템이 좌우 무게 중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쪽으로 많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오른쪽이 아니라 다시 왼쪽으로 설계를 제가 바꾸게 되면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좌우 불균형을 맞춰주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적은 면적의 주익의 조정면이나 그 다음에 수평미익이나 수직미익의 조정면의 적은 사이즈 갖고도 조금만 쳐줘도 조종사가 트림을 주거나 해도 불균형을 쓸데없이 이기기 위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많은 노력과 공기 저항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도록 항공기 자체가 균형을 좌우를 잘 맞춰주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막 이합 집산을 하면은 이 구조물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 주위는 대들보하고 이 칸막이 주위는 구조거든요. 거기 또 연료 탱크가 동체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각 비행기 안에는 연료 탱크 시스템이 별도로 밀폐된 방들이 또 공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시스템에 대한 서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느 하나가 메이저 시스템이 움직이면은 말할 거 없이 엄청나게 OML은 유지가 설사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기총은 OML에조차도 왼쪽에 영향을 줬다가 이제 오른쪽을 영향을 줬다 이 스타드의 방향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역을 맨 처음에 치르면서 저희가 많이 배웠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기의 모든 모양에는 이유가 있다. 항공기 창문은 각진 모서리 없이 둥근 모양이고 사각형이 아닌 타원형이다. 왜 그럴까? 왜 유독 항공기의 창문만 둥근 타원형으로 제작될까? 항공기 창문의 독특한 모양은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디자인이다. 만약 창문이 직사각형이라면 모서리에 압력이 집중되며 창문은 깨지고 만다. 실제 사고 사례도 있다. 1952년 영국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 코메트기. 승객 42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여객기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평범한 사각형 창문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코메트기는 운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넉 대가 공중에서 분해돼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부검 결과 승객의 대부분은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폐가 부풀어 터지며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체 내부에 폭발 수준의 감압이 발생하며 머리가 천장에 강하게 부딪히거나 폐가 파열된 것으로 추측됐다. 더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했지만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영국은 사고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수조 실험을 선택했다. 물을 채운 수조 안에 코메트기를 넣고 기체에 물을 더 넣었다가 빼는 방식으로 압력을 높였다 줄이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결과 코메트기의 알루미늄 외피가 창문과 문을 시작으로 벌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을 고정하기 위해 리벳을 박는 과정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했고 반복된 비행으로 이 균열이 동체 전체의 피로 균열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코메트기의 제작 과정은 물론 외형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문의 모양이었다. 코메트기의 균열은 철판을 고정하는 모신 리벳을 박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균열을 확대시킨 것은 사각형의 창문 모양이었다. 비행을 하며 기체 내에 발생한 압력이 창문 모서리에 집중되며 원형 창문에 비해 몇 배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코메트기 사고 이후 전 세계의 모든 여객기는 타원형 창문을 장착하게 된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 훈련기 체계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 팀장님,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 말고도 더 좋은 형상을 확정하기 위한 어떤 이런 개조 작업들도 이제 많이 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개선 작업들은 이제 크게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능 개선, 다음 두 번째가 인류량 증가, 다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량 절감 이런 요소들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항공기에서 중량 절감 자체는 항공기의 성능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바로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이제 흡입구 덕트의 길이를 줄이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덕트의 앞부분을 좀 줄이게 되면 덕트 전체의 무게도 좀 줄고 덕트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무게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 덕트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 손실 자체는 덕트의 이제 길이하고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덕트 길이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덕트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적인 측면도 있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최적화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단점 영향성을 줄여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형상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저희가 이제 날개의 두께를 최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캐노피의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조종사의 헤드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기타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김 전무님, 이제 그 오병유 팀장의 했었던 말씀 말고요. 지금 이제 흡입구 덕트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개조 작업을 통해서 성능을 좀 향상시킨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더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덕트 부분을 우리 오 팀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흡입구, 우리 이제 콧구멍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 공기를 결국은 마셔야 그걸로 산소를 태워서 엔진에서 작용 반작용 추력이 나오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헤드 클리어런스를 얘기를 이제 휙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위치가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될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지금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나서 이 캐노피하고의 이 간극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를 많이 얘기하실 때는 뒷좌석에 특히 좀 쿠페 스타일로다가 뒤를 좀 날씬하게 떨어뜨리고 싶은 차들이 젊은이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고가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뒷좌석은 그러면 이제 이 천장이 쫙 내려가니까 공기역학적으로는 뭐 저항을 줄이고 아주 좋은데, 이 앉았을 때 여기가 클리어런스가 너무 작으면 범프나 이런 거를 차가 넘어갈 때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항공기 조종실 설계를 할 때도 조종사가 서로 다른 키의 조종사가 좌석에 허용 가능한 높이를 조절하고 앉았을 때 모든 조종 간 시스템과 이제 요즘 자동차에도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라고 부르는 그 부분도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이 클리어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휙 뒤집어서 요격도 하는 기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클리어런스가 국제적인 밀스펙의 밀리터리 스펙상 규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좀 더 그 규격의 클리어런스 중에서도 좀 여유가 좀 있는 쪽으로 설계를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공력하는 분들은 역시 OML 하는 사람들은 공기 저항하고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거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캐노피가 밑으로다가 날씬하게 깎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공기저항의 그 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양하게 설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이 그 외형을 확정하기까지 또 점검하고 또 고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을수록 또 고생도 또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가장 큰 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들 예. 이런 것들 참 클 것 같은데 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또 꾸렸다고 하는데 예. 어떤 팀인가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나의 통합된 팀에서 서로 다른 분야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요구도가 서로 다르니까 공력은 공력 요구도 OML 우리 시스템은 또 그 안에 충분히 공간을 가지고 나중에는 정비사가 35년 40년을 쓰면서 이제 어세스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정비를 위해서 또는 점검을 위해서 열어보는 패널에 위치해서 시스템이 잘 보여야 되고 점검 사항이 눈에 잘 확인돼야 되고 정비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드러내야 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가능하면 한두 명이 여러 사람 동원될 필요 없이 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는 접근성이나 정비성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도가 다 틀리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러면 각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또 같이 둘이 머리를 맞대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락히드 마틴의 그 시니어급 여러 분야의 각각의 서로 다른 시니어급의 엔지니어들이 체계개발 초기에 컨버전스 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하고 같이 하나의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체계개발은 하나의 깔때기 모양으로 일의 양이나 투입되는 비용이나 사람의 숫자가 확 늘어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설계 기준을 초기에 시작점을 잘못 잡거나 나중에 그것을 다시 오류를 발견해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많은 분야의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계를 체계개발의 기준 형상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했지만 락히드 마틴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하나의 단일 팀을 이제 단기간 내에 한 2개월 정도 거의 뭐 날밤 새면서 사천에서 그분들하고 1대1로 분야별로 그분들은 또 전체를 조화롭게 최적화하는 데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고 수정을 해서 그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체계 개발의 큰 기술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록히드 요원들과 같이 예. 이제 구성되었던 이 컨버전스 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이 효과를 좀 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를 보게 되니까요. 일단 OML을 아직 확정하기 전에 많은 스타디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제 OML 항공기 형상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조정 완성성의 특성을 결정짓는 이 항공기의 기본 모양을 딱 뽑아내고 그 공간을 규정해야 되니까요. 그 안에서 일이 진행이 시작되도록. 그러니까 전체 항공기에 대한 성능 요구들을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다 보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날개의 크기, 형상, 그다음에 위치. 날개 위치는 매우 공기역학적으로 항공기 나르는 원리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 아까 우리 오병기 팀장이 잘 지적해 주신 조종실.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불뚝하게 튀어나오는 거지 무인기라 그러면 그냥 밋밋하게 미사일같이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랜딩 기어 같은 것들을 펼쳤을 때 안전하게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조종실 앞부분에 이 노즈 섹션이 너무 뭉툭해도 공간이 제한적이고 늘 게 별로 없을 거고요. 너무 또 뾰족해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흡입과 가까이 위치 얘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훑어내는 작업이 컨버전스 팀에서는 매크로하게 진행이 그 성숙도에 맞게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기의 모든 모양에는 이유가 있다. 구부러진 날개 윙넷. 비행기의 주날개를 살펴보면 날개 끝이 하늘을 향해 살짝 구부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윙넷이라 부르는 이 부분은 비행기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양력 때문이다. 공기가 날개를 지나가며 아랫면의 기압은 높아지고 윗면의 기압은 낮아지는데 이때 고기압의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에 따라 날개 아랫면의 공기가 비행기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양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기압차가 양력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서로 기압이 다른 양면의 공기가 날개 끝에서 만날 때 소용돌이 같은 흐름이 생기는데 이를 와류라고 한다. 이 와류는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항력의 원인이 되며 결국 이 항력을 이겨내기 위해 비행기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 윙넷의 역할은 바로 이 와류를 줄이는 것이다. 날개 아랫면의 공기가 날개 끝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윙넷을 통과하면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다. 1897년 영국의 항공공학 엔지니어 프레드릭 W. 란체스터는 비행기 날개 끝에 수직으로 패널을 세우면 날개의 와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특허를 출원한다. 그렇다고 모든 비행기들이 윙넷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마다 날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잉 777의 경우 날개가 긴 형태이기 때문에 윙넷을 장착할 경우 오히려 과도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윙넷을 장착하는 대신 날개 너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와류에 대처하고 있다. 동체에서 날개 끝까지 같은 듯 서로 다른 항공기의 모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모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김영준 전무님, 예. 이제 앞서 이제 이 기총의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엔진 무게 중심 때문에 네.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옛날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이 나오네요. 엔진도 참 그냥 시청자가 들으실 때는 좀 어이없는 그런 오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형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기술적으로 설계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엔진은 항공기에서 단일 구성품 시스템으로 제일 무겁고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제일 고가인 시스템이 맞습니다. 근데 그 엔진을 장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의 그 무게 중심, 무게도 중요하지만 무게가 어떻게 항공기에 그 질량들이 분포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항공기의 조정 안전성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 퍼포먼스에도. 근데 그 엔진 CG, 소위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무게 중심의 데이터에 큰 오류가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 G 엔진인데요. 기존에 뭐 새로 개발한 엔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와 엔지니어들 간에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이제 에러가 생긴 거죠. 소통의 에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작은 양이 아니고 14.52인치 정도의 무게 중심이 전방에 가 있는 것으로 엔진 데이터가 설계팀에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전체의 무게 밸런스를 중량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들에 대한 무게 분포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들이 또 엔지니어링 지침들이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가 디자인된 거죠 지금. 14.52인치의 에라를 반영해서 그 상태에서 날개의 위치도 결정이 되고 날개의 위치가 왜 영향을 받냐면은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이 뜨는 이 원리 자체가 날개에서 공기역학적으로 공기압이 발생을 하고 그것의 센터를 저희는 이제 에어로다이내믹 공력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AC라고 해서 그 에어로다이내믹 센터가 결국은 날개에서는
떠받쳐주는 힘의 중심 합산된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와 이 날개 근처에 그다음에 엔진과 나머지 시스템의 그 무게 중심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잘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항공기를 비행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공기역학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다라는 전제하에 나머지 부분을 확정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엔진의 무게중심 CG가 무려 14.5인치가 이제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날개는 그 부분하고 연관 상호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앞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 이렇게 던지면은 바로 그냥 뚝 떨어지듯이 제대로 못 나르는 거죠. 그래서 대형 사고죠, 뭐. 그래서 그때의 그 난리 났던 기억은 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다들 항공기 전체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지금 배워서 알겠는데 흔들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나머지 일정에 영향 주지 않게 흔들어야 되는 과제가 발생한 겁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기총의 위치 문제 정도로 해결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 드리면은 날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날개의 공력 중심하고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와 엔진의 CG가 잘못 들어와서 오류가 반영된 항공기 전체의 CG의 상호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날개가 원래 무게가 뒤쪽에 더 있으니까 그쪽하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주익을 뒤로 이동 배치를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3인치 정도를 후방으로 날개를 떼서 뒤로 밀어서 붙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날개는 상당히 엄청난 중량의 비행기를 떠받치는 이륙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고 요격할 때 굉장한 뭐 팔찌 기동까지 들어가면 자기 무게의 8배가 걸리는 하중이 이 날개 부류들에 생기거든요. 그것을 전달을 동체로 해서 붙잡아 매는 힘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날개를 장착하는 벌크헤드라고 하는 주구조물이 있습니다. 뼈대, 갈비뼈로 치면 가장 큰 갈비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벌크헤드라는 이름을 별도로 쓰는데 그 날개 장착에 들어가는 가장 큰 2개의 벌크헤드서부터 그 사이사이에 배열이 일어나는 모든 그 프레임들이 동시에 다 짐 싸서 이동하는 거죠. 이제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구조가 완전히 이제 크게 한번 흔들린다. 대들보서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크헤드 프레임들도 바뀌고 그것들을 또 종방향으로 연결하는 런저런이라고 하는 종방향 부재 뼈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바뀌고요. 집이 공간이 바뀌었으니까는 가재 도구들이 또 다시 다 바뀌어야 되듯이 시스템들이 다시 재설계들이 쫙 일어납니다. 배관, 배선, 시스템 장착 위치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집에 일찍 가겠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금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들을 전부 조화롭게 아주 단시간 내에 해냅니다. 그래서 락히드 마틴에서 파견됐던 저희 TA,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하는 사람들 저희 줄여서 TA라고 부르는데 TA들도 상당히 깜짝 놀랐을 정도로 저희가 습득하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대로 아주 정확하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그 형상이 결국은 이제 탐색 개발까지 끌어왔던 그다음에 단계 전환에서 다듬었던 형상과는 다른 504 형상이라고 해서 그전엔 C504 컨피그레이션 503 그래서 C503이라고 불렀는데 그 504 형상으로 가는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과정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말씀을 좀 주시지만 기총 문제 발생했을 때도 그랬을 테고 또 이제 무게중심 때문에 이후에 했었던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쭉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시험과 또 이 형상 확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희 팀장님. 그 외부 형상을 완전 확정시키기까지 또 다양한 또 이게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시험을 좀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풍동 시험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풍동 시험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저속, 천음속, 고속 영역별로 해가지고서 항공기의 양항력 특성, 그리고 이제 비행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힘 모멘트 분동 시험이라는 것, 그리고 엔진 흡입구에서 이제 공기를 얼마큼 잘 빠뜨려 가지고서 엔진의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엔진하고 영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흡입구 시험, 그리고 조종 안정성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로터리 밸런스 강제 진동 시험, 그리고 또한 공기력 자체 하중이 항공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측하는 공력 하중 시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투기급 항공이다 보니까 이제 무장이나 이런 외부 장착물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리 특성을 예측하는 외부 장착물 분리 시험, 그리고 저희가 항공기가 스피네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실속에 빠지면서 항공기가 돌게 되는데요. 그런 스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스핀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형 모델을 이용한 소형 풍동 시험, 그리고 이제 센서류들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정압 보정 시험,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 당시에는 수행되었습니다. 토탈해서 시간으로서는 약 7,600시간 정도 이렇게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전에 이제 KT-1 그 개발사를 좀 다룰 때요. 그 시험 과정에서 풍동 시험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 T-50의 경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 존재하는 풍동 설비가 국가연에서 보유하고 있던 조속 풍동 설비가 유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속 영역에서의 풍동 시험은 국가연에서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영역에서의 시험은 별 수 없이 이제 외국에 있는 풍동 설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천음속 풍동 다음에 초음속 풍동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영국, 미국, 다음에 일부는 이제 프랑스나 이렇게 다른 쪽에 있는 풍동 시험을 설비를 이제 사용해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국가도 다양하게 영국, 미국, 프랑스 또 뭐 업체별로 또 다양하게 왔었을 텐데요. 풍동 시험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스핀 시험 뭐 이렇게 그 비행 시험 전반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 남고 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풍동 시험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주무 이제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이제 제처럼 이제 제 자신에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에피소드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풍동 시험 갔다 오신 선배라든지 동기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줬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풍동 시험을 하다 보니까 풍동 시험 업체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풍동 시험을 하는 와중에 이제 풍동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풍동 이제 모델에서 시험 형상별로 파트를 교체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조정면 같은 경우 대부분적으로 이제 고치게 되는데 저희가 앞전 플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 각도별로 모델 교체를 하게 됩니다. 처음 가서 이 모델 교체되는 것을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론 들어보니까 이 교체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풍동 설비 업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델 제작 업체가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는 보통 30분이면 될 일을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당들도 당황하고 놀래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요. 또 다른 얘기 또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풍동 모델을 만들게 되면 흡입구 부분을 다른 부분을 이제 모살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사이징, 이제 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되는데 처음 시험 나갔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폐색이라고 하기라고 이제 영어로는 초킹이라고 그러는데요. 관의 이제 넓이가 적절치 않아 가지고서 중간에 이제 유동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생각하다가 갑자기 발생하니까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이제 담당자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서 좀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어떻게 할 방안, 그러니까 업체하고 또 통화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득점만 일부 수리해서 이제 시험을 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황당한 케이스라고 들은 얘기 중 하나는 이제 풍동 시험 모델에서 풍동 시험 이제 데이터를 뽑기 위해 가지고서 측정 센서가 있습니다. 밸런스라는 센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원통 모양의 세나 알루미늄 된 이제 이런 원통형 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밸런스가 이제 깨져가지고 균열이 생겨가지고서 갑자기 이제 시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밸런스 자체는 이제 풍동 설비 업체에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이제 모델인데 여유분이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풍동 시험을 해야 되고
업체는 밸런스가 깨져가지고서 실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다른 이제 풍동 업체들을 섭외했고, 그래서 영국에서 하다가 미국에 있는 업체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가가지고서 풍동 시험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999년 8월 OML, 즉 외부 형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TOC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요, 사천 공장에서 이 OML을 확정하는 뭐 기념 체육대회를 한 사진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요. 이제 그만큼 개발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당시 감회도 좋고요. 그다음에 OML 확정이 전체 TOC 전체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평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감회라고 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예를 좀 들면은 산을 오른다 그러면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봉우리를 거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OML 확정이라는 게 그중에 한 봉우리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상까지 간다는 걸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얼마 안 간 코스 중에 하나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고생해서 한 봉우리를 오르고 나면은 어떤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을 가기 위한 한 봉우리의 성취감, 무엇보다 굉장히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준 전무님은 어떠셨습니까? 맞죠. 사실 그 OM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냥 뭐 아까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외형 형상을 확정하고 뭐 공기역학적인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의 형상을 가능한 한 그 공기역학적으로 날씬하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공간은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더라도 그 안에 시스템을, 요구도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각 시스템마다 요구도가 다 있거든요. 상세하게 그걸 다 기능을 만족하고 퍼포먼스, 성능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아주 유기적으로 공간 낭비 없이 집어넣되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비성이 있게, 굉장히 참 어려운 도전이죠, 사실은. 근데 그걸 목표로 OML 확정 작업을 하는 거고, OML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사실은 상당히 큰 엔지니어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요약을 쉽게 드려볼 수 있냐면은, 공간의 그 시스템을, 요구도를 만족하는 그 많은 시스템을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많은 시스템들이 자기 각각의 시스템에 할당된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요구도, 정비성에 대한 요구도들을 내가 이 안에다가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고요. 그것들을 시스템 쪽에서는 OML 확정 바로 한 달 전인 PDR, 기본 설계 확정 검토회라는 것을 합니다. Preliminary Design Review. 그래서 PDR이 있고, 그 PDR의 의미는 이제 이 안의 공간에, 특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항공전자, 비행제어, 각 세부 계통 모든 시스템이 이 안에 충분히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을 해외에서 들여다가 개조를 하건 신규 개발해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더 다가오는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인 상세 설계 확정 검토 회의에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평가와 판단을 하는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 OML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희가 OML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가가 1차적으로 됐고, 정부가 그 평가의 근거를 인정을 하는 분명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을 엔지니어링적으로 저희가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고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공기 전체 마스터 체계개발 일정 중에서 가장 눈앞에 목표를 잡았던 첫 번째 산을 오른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TOC이 처음 만들어지는 초음속 제트기를 이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OML을 확정하는 과정도 뭐 지금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만큼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도 뭐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운 점들을 조금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병규 팀장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개 엔지니어로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참여했던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겪는 줄은 몰랐습니다. 고생했고 다시 같이 했던 동료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많은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백데이터,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공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좀 주셨죠. 경험과 자료 축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안 주셨는데 우리 김영준 전문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뭐 참 대단한 그 교훈을 주고 이제 가르침을 준 어떤 단계였는데요. 뭐 말로는 우리 오병 팀장께서 뭐 일개 엔지니어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팀장 말고는 찾는 사람이 항상 우리 오병규 후배였습니다. 그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뭐 거의 지금 20여 년째 한 우물만 파고 있으니 KFX는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용어, 통합, 종합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이제 흔히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 항공계에서는, 특히 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용어인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 수십 개의 엔지니어링 분야가 각각 다른 자기만의 존재 이유에 맞는 설계 요구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쭉 OML 확정, PDR을 거쳐오면서 모두가 나는 할 수 있겠다. 왜?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진도를 1차적으로 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사실은 그 각각의 마치 악기가 저마다의 아름다운 소리와 강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멋진 그 웅장한 교향악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아주 조화롭게 오케스트라 같이 연주가 돼야 되는 것처럼 각 기능이 정말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게 사고해야 되고 그렇게 마인드셋을 가져야 됩니다. 없었더라도 그렇게 훈련이 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OML 우리가 확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전체적인 최적 항공기의 목표를 위해서 나머지 시스템이 갖고 있었던 그들만의 최적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요구도는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항공기가 가져야 되는 제품 차원에서의 플랫폼 차원에서의 요구도를 최적화하는 부분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내는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큰 메이저한 변화가 설계에 임팩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과 일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다소의 조정 수준에서 상세 설계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저희 모두가 같이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제대로 한번 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그런 갖고 있는 악기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됐던 것처럼 이 OML을 확정하고 만들어 나기까지 각 구성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조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걸로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최초의 초음속 제트기 T-50 고등훈련기 재개개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